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이 거세지자 민주당 지도부도 코인을 매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코인을 매각한다도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코인 보유액이 60억이 아니고 더 많았다라는 논란부터 대선 당시 이른바 이재명 펀드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죠. 당내의 반응은 어떨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정치권에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를 두고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학회에서는 이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어떤 대가를 갖고 모종의 로비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어떤 의혹인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중징계. 동아일보 오면입니다. 국민의힘의 논란의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윤리위가 중징계를 꺼내들었습니다. 버티기 김재원 최고에게는 1년 자격정지, 총선 공천 배제입니다. 자진 사퇴한 태용호 최고위원에게는 3개월의 당원권 정지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자진 사퇴라는 어떤 정치적 수를 꺼낸 태용호 최고에는 감경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윤리위원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또! 한국일보가 11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어떤 기사일지 보시죠. 김남국 전자지갑 또 포착. 2021년부터 위믹스 10만 개 취득 정황. 소위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라는 곳에서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매입기간 최고점 기준 28억 규모로 보유 추정 코인이 사실은 137만 개에 달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여기저기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기다 아니다 얘기하지 않고 당의 진상조사를 요청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언제 무슨 돈으로 얼마 위믹스 코인을 샀는지를 밝히면 될 일인데 이 간단한 사실을 김남국 의원은 왜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배경을 두고도 뒷말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속도. 경향신문 4면 기사입니다. 누가 어떤 속도를 언급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아서 이렇게 소회를 밝혔는데요. 2년차 개혁을 더 속도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표현도 했다고 합니다.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건지 흘러가는 건지 모른다라는 취지라는데 어떤 이야기일지도 잠시 후 짚어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66억. 조선일보가 2면에 쓰고 있습니다. 성폭력보다 거짓말이 더 괘씸하다. 미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66억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때렸습니다. 27년 전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해서 그녀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정치적인 마녀 사냥, 사기극을 주장했는데 배심원단은 악의적 거짓말이다라며 명예훼손의 배상액을 아주 크게 때렸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인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 한신대 김수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두고 당 안팎에서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한 새로운 의혹까지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가상자산 매각 권유 화들짝 뒷북 논란까지 전해드리죠. 민주당이 논란이 커지자 김남국 의원에게 그거 팔아라라고 권유했습니다. 근데 지금 판다고 논란이 다 해소될까요? 일단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매각 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당 방침에 따라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진상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많은 언론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점도 비판되고 있습니다. 현금화한 적은 없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코인의 투자 원금을 현금화했다라고 당에게는 다른 말로 해명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오락가락 해명이라는 비판도 낳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입장은 뭘까요? 당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매각 시기 절차는 당과 협의하겠다.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논란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는 채 당 진상조사만 수용하겠다. 매각 권유를 수용하겠다. 그거 팔겠다라는 입장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자, 판사 출신의 전재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코인을 60억어치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은 90억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그리고 위믹스 코인을 주식 판돈으로 샀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코인이 상장되지도 않았다. 세 번째는 현금한 적 없었다고 했는데 당 지도부에 가서는 알고 봤더니 코인에 투자했던 원금을 다 회수했다. 그래서 전세금 썼다. 그리고 나서 논란이 커지니까 10억 정도 이득을 봤다. 라고 계속 말을 바꾸는 듯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에 해소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이제 저는 민주당의 대응이 그 돈봉투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늦어요. 그 지난주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 사실 빠르게 진상조사를 한달지 아니면은 사실관계를 모두 다 밝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김남국 의원이 낸 그 해명서를 보고 민주당조차도 지금 모든 게 다 의혹이 해소됐다 좀 이러고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믹스 그 코인을 산 시점 그리고 그걸 어떤 돈으로 마련을 했는지 사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안 밝히고 있어요. 그건 김남국 의원 현재까지 안 밝히고 있고요. 주식 판돈으로 코인 투자했다. 이렇게는 그 해명을 했죠. 주식을 판 시점이 2021년 2월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그게 한 9억 4천 정도 팔았거든요. 예. 그런데 위믹스 그 코인을 바로 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면은 그 2022년 한 초에 산 걸로 보이고 그러면 이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어떤 것을 애초에 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위믹스를 코인을 샀는지 사실 이런 과정을 소상히 밝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뭐 예금 자산도 10억 정도 있고, 늘었기 때문에 아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는 그 꼬리에 꼬리를 물리는 그 거짓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뭐 준비해 오셨어요? 예, 인출 현금은 한 440만 원이라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하나도 인출한 게 없고 다 위믹스 코인을 처분한 돈은 다른 그 그 가상 자산으로 옮겼다 했다가 그 다음에 8억 원 전세 보증금 그 마련하기 위해서 8억 원을 또 인출했다 이렇게 말을 지금 여러 번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2023년, 그러니까 올해 그 재산신고 내역인데요. 네. 여기에 보면은 8억 원에 그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을 처분을 해서 8억 원의 현금으로 마련했다는 이 전세보증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예금이 7억 원이 지금 감소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디에 썼냐? 전세보증금 마련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8억 원을 이 예금으로 마련을 한 건지 아니면 가상자산을 마련한 건지 이게 중복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재산신고에는 예금으로 한 7억 원, 예금으로 7억 원. 7억 원 감소에 대해서
이것을 전세보증금 8억 충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8억 원을 두 개로 다 뭐 코인 자금으로도 8억 원을 마련하고 또 예금으로도 8억 원을 마련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김남국 의원의 말은 저는 하나도 이게 사실로 믿기지가 않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 결국은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는 그 전자지갑 여기에 이체 내역 다 밝혀라. 거래 내역 전체 다 밝혀라. 지금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뒤따라지 않는 이상은 뭐 민주당이 자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을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지금 그리고 위믹스 그 코인도 처음에는 한 80만 개 60억 정도라고 나오다가 지금 어제 보도에는 또 더 늘어가지고 130만 개 87억 지금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어떤 게 지금 사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면에서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로는 저는 부족할 것 같고 검찰이 저는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민주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김남국 의원에게 논란이 되는 코인을 매각해라라고 지시를 한, 권유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김남국 의원은 무슨 돈으로 얼마의 코인을 언제 샀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드러나면 많은 논란이 상당수 해소될 텐데 김남국 의원이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 소문은 무성합니다. 일단 무슨 돈으로 샀느냐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은 아이스크림 안 먹을 돈, 아이스크림 안 먹고 아껴서 번 돈으로 코인을 투자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한 법조인 패널은 도대체 아이스크림을 몇천 개를 안 먹어야 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냐라고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2017년에 아마 처음 비트코인을 접했어요.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을 본 게 아니고 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 메이커 안 쓰고 정말 아끼고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비트코인으로 벌었다 그러니까 막 너무 억울해가지고 울라고. 자, 강력계 형사 출신을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박성면 변호사님, 어쨌든 남부지검에서 반부패에서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일단은 무슨 돈으로 저 위믹스 코인을 샀느냐 이게 가장 논란이잖아요. 잠시 후에 저희가 나눠보겠지만 혹시 뭐 해당 코인을 발행한 쪽에서 코인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부터 이 코인 투자 자금이 김남국 의원 돈이 맞느냐라는 의혹부터 굉장히 무성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스크림 안 먹을 돈으로 투자했다기엔 금액이 너무 크고요. 일단 메이커, 라면, 차 다 포함해도. 네네. 평소에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는데 코인 보유량이 상당하다 보니 국민들로서는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현황 내지는 흐름에 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였는데 모두 다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죠. 당시로서는 검찰이 어떠한 뚜렷한 범죄 정황을 확보했다기보다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으니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였던 것 같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범죄 혐의도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은 사실 대상자가 정치인이다 보니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쉽게 인용할 수 있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뚜렷한 다른 범죄 혐의가 더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다면 다른 법령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아마 법원도 상당한 양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여타의 다른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 이상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김남국 의원이 여러 차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명이 온전히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 기각된 상황이지만 현재 이 논란이 불거지고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온전히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명이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들어서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 상황에서는 그래 자금의 흐름과 조성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라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발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코인을 마련하는 데 든 자금의 출처, 나아가서 혹여나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또
어떤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고 관련 정보를 이용했거나 코인 자체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첫 단추는 자금 흐름을 직접 수사기관이 파악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이죠. 그 발부 가능성이 현재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남국 의원의 해명이 좀 불충분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오히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저 코인과 관련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면 박선미 변호사님 강력계 형사로서 추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논란이 되고 있던 게 김남국 의원이 애초에 위믹스 코인 상장도 안 된 시점에 주식을 판 시점은 바로 사진 않았을 테니까 무슨 돈으로 언제 샀는지가 나옵니까? 계좌를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지갑이 있고 예. 아마 김남국 의원이 그 가상화폐를 온전히 그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갑 외에 별개로 다른 업체 예를 들면 카카오가 제공하는 가상화폐 지갑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것으로도 추정되는 상황인데 네. 별개의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을 이용했다면 각 지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를 전제로 언제 어떤 돈이 오고 갔는지 여기서 오고 갔다는 돈은 가상화폐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가상화폐를 처음 취득할 때 원화가 어떤 형태로 입금되었고 일시, 인물, 장소 등이 어느 정도는 특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만 가지고는 자금의 출처를 온전히 밝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금의 출처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점은 검찰이 더 소명을 해내야 하고 그 소명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 외에도 원화나 일반 은행의 계좌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자금 출처에 대한 온전한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에는 검찰의 소명이 더 붙여져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명과 관련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부분 한 부분이 이러다가 코인 박사 되겠어요. 주식을 판 돈으로 코인을 투자했다고 했는데 그게 한 10억 가까이인데 9억 가까이인데 그렇죠? 그 시간에 그 주식을 판 대금만큼의 예금 자산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금 넣은 돈은 무슨 돈이고 코인 투자한 돈은 무슨 돈이냐라는 추가 의혹이 뒤따르니까 김남국 의원의 해명은 코인을 투자했고 거기서 수익금이 나서 원금을 회수한 거다. 그래서 거기에 예금을 넣은 거다. 그리고 그걸로 전세금을 썼다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그 기간이 1년이 좀 안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코인을 투자해서 그 사이에 거의 100%의 수익을 내고서 나머지 돈을 코인에 놓고 이 코인이 또 60억, 90억이 된 거고 그만큼 투자한 원금을 조기에 회수했다라는 설명이 돼서 도대체 전 재산을 어떻게 그 코인에 올인할 수 있느냐라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거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히 규명하려면 가상계좌뿐만 아니라 은행계좌도 좀 압수수색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까지 다 들여다봐야 어느 정도 소명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일단 최초에 발부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지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검찰이 어느 정도는 소명을 해줘야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하십니까? 코인은 저는 코인 안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플레이 투 언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줄여서 P2E라고 하는데 게임 관련된 용어인데 게임을 하면서 게임 플레이어가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믹스라는 코인은 대표적인 플레이 투 언, P2E 관련된 테마 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동아일보 기자와의 취재 과정에서 이 P2E 종목이 유망할 것 같아서 위믹스 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충돌 논란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가 이 P2E의 규제 완화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인터뷰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해당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해 충돌 논란이 오늘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P2E 규제 완화 언급. 대통령 후보를 최측근에서 수행했던 대선팀을 이끌었던 김남국 의원이 옆에서 대선 후보가 P2E 규제 완화를 수차례 언급할 때 이 규제 완화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P2E 나쁘게 볼 필요 없다.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 정책을 펼치는 꼴이다. P2E 분야의 규제 완화를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관련 업계, 특히 위믹스를 발행한 같은 게임 업계에서는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였죠.
윈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김남국 의원, 대표적인 P2E 관련 코인입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 업계에서는 이해 충돌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권, P2E 관련 정책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관련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해 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쉽게 말해서 대선 후보를 수행하는 사람이 대선 주자가 호재를 발표할 때 그 코인을 갖고 있었다면 윤리적인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의 중진 의원, 코인 매입에 선대위 관련 정보를 활용 안 했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진상조사단에 들어가는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코인도 그 대상으로 네. 하도록 하는 그 관련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냈고요. 이 사건 터지기 훨씬 전이에요. 훨씬 전에 냈고 이것이 잘 논의가 돼서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서는 공직자 그리고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공개되는 그런 국회의원의 모습들이 좀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예. 저는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본인의 이야기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 안팎의 지적이고요. 언론의 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진상조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 관련 당국의 조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당에서 하는 조사라고 하는 건 일정한 한계가 있죠.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사실은 민주당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좀 뼈저리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정치적인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 집단 그리고 국회의원은 선제적이고 또 지나칠 정도로 사전에 좀 대응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는 참 많은 선제적인 대응책,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원 80조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 안에 있었던 만일에 우리 민주당이 그 원인을 제공했던 재보궐선거가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말자라고 했었던 제도도 있습니다. 되게 많은 이런 선제적인 제도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무력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좀 즉각적 대응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초기에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이제사 진상조사단이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예. 이 진상조사단이 잘 활동을 해서 그 좀 즉각적인 좀 늦은 대응이긴 합니다만 제대로 된 해명과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속실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선제적인 제도적인 대응에도 실패를 했고 또 즉각적인 어떤 조치에도 실패를 하면서 민주당이 자꾸 수렁에 빠지고 있다. 사건은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게다가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이렇게 뭐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그냥 국민들 앞에 볼 때는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비치면 그냥 수렁에서 빠져나올 길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여러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과정도 이 진상조사, 즉각적이고 선제적이고 지나친 대응 속에 그것이 풀어지는 거지. 이렇게 선택적으로 대응하고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과 정치 집단들에게는 투명함과 솔직함 이것이 가장 큰 무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의 대처가 조금 미흡하다라는 비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언론인 출신 교수의 시각이 궁금한데 뭐 대통령 경선 주자도 이 자리에 계시고 대통령이 되신 대통령 주자를 수행하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유력 대선 주자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대선 주자의 말 한마디가 관련 업계에게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주식이나 코인, 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김남국 의원이 아까 말했던 P2E 관련된 테마 코인을 잔뜩
보유하고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데 본인이 수행하는 대통령의 입에서 굉장히 호재성 발언이 계속 나오는데 최측근 수행이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로 수혜를 받다. 그럼 우리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사실은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여당의 후보였잖아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단 말이에요. 그 바로 옆에서 이재명 후보를 보좌하던 사람이 캠프 내에서 김남국 의원이었단 말이죠.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그때 위믹스를 뭐 보유하거나 그런 식의 코인을 보유한 다음에 이재명 후보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청년층의 표를 얻어오려면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펴야 됩니다. 게임 업계를 좀 풀어주고 P2E 이런 것들을 더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층이 표를 많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는 사익을 잔뜩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직자 혹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는 알고 그 자리에 가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 뭐 하는 자리인지는 알고 그 자리에 가 있냐? 그러니까 아무런 희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희생할 마음을 가지고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냥 거기에서 돌아다니는 좋은 정보를 딱 가지고 있다가 내 사익을 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라는 생각만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규제를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자리가 국회의원이고 그 권리를 국민이 준 거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 권한을 써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사익과 공익의 경계가 불분명하죠. 그러면 뭐 아주 티가 나게 내 사익을 뻔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식의 발의만 할까요? 공익이라는 거대한 대의 같은 것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다음에 내 사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규제들을 만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게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는데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물론 경황이 없어서 정확히 다 파악을 못하고 거짓말을 의도치 않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내놓는 말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진짜 의도적인 거짓말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 신문 브리핑 때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 거짓말이 문제다. 성관계보다 거짓말이 괘씸해서 66억의 어떤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금남국 의원은 국회의원 얼굴에 죄다 먹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신뢰를 완전 바닥이 뭐예요? 지하 진짜 100층까지 끌어내리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뭐 억울해서 그랬다, 뭐 코인을 팔면 되지 않냐. 코인 파는 건 전혀 중요치 않아요. 그냥 갖고 계세요. 저희는 그걸 파는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져 버렸고 이건 검찰이 나서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이거야말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어디까지 허용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뺏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입법권은 그럼 이대로 두면 됩니까?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충돌이 너무나 분명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입법을 하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했다고 하니 누가 누구한테 도대체 개혁을 하라고 했는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소영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당 대변인도 이해충돌은 법적으로 소지가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아일보 채널A가 연일 이해충돌 소지가 될 법한 것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방금 들으셨던 이 플레이 투 언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호재성 발언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대선 기간에 NFT 이재명 펀드를 김남국 의원이 출시한다고 발표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NFT를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게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었던 저 위믹스 코인의 값을 올리게 했던 호재 요인이었습니다. 이해충돌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해충돌 소지가 1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보시죠. 미래 산업의 한 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나의 산업으로 받아들여서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디지털 전환 성장 정책에 대한 진심과 의지를 국민과 공감하려는 방안으로 이렇게 이재명 펀드를 준비했습니다. 또 세계 최초로 대통령 선거에 NFT를 활용함으로 펀드 참여자들에게 컬렉션으로 보유할 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론 및 국민 여러분께 이재명 펀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물론 많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도 NFT 관련된 펀드를
출시했었다라는 반박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와의 관련된 논란입니다. 그런데 한 학회는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해충돌 소지가 아니라 애초에 해당 코인 업체로부터 김남국 의원이 로비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치권 로비 의혹을 꺼낸 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몇 년 전부터 P2E 업체 국회 로비 소문이 무성했다. P2E 업계와 국회의원, 이익공동체로 의심된다. 보좌관들까지 위믹스 투자를 조사해야 한다. 라는 학회의 비판 성명이었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이 의혹은 일단 게임학회 차원의 의혹 제기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아직 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서 로비가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더 나아간 의혹이죠. 해당 코인을 발행한 업체 등이 김남국 의원에게 로비를 했고 이런 청탁 내지 로비를 통해서 관련 업계의 호재성 발언 등을 이끌었던 건 아니냐라는 일종의 의혹 제기인데 판사 출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런 저는 의혹 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김남국 의원이 작년 대선 때 그 이재명 당시 후보의 또 최측근 7인의 멤버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아까 이제 발표하는 그 NFT 펀드를 발표를 직접 하고 그걸 총괄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규제 완화, 뭐 이런 P2E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할 때 이 위믹스 코인이라는 것도 P2E 성장주라고 지금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한 것을 미리 알고 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내부 정보로 유용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해충돌 방지에 어떤 그런 그 저촉될 이 소지가 있다. 지금 이렇게 당연히 다분히 이것은 의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이거죠. 국회의원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당연히 앞세워야죠.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라고 유권자들을 뽑아주는 게 국회의원인데 김남국 의원의 이번 행태에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사익 추구라는 겁니다. 사익 추구. 물론 또 뭐 굉장히 뭐 검소하고 좀 그 정말 가난파리 식으로 뭐 구멍난 운동화 운운하면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거액의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젊은 청년들의 어떤 그런 공정과 상식 그리고 또한 작년에 뭐 테라나 이런 폭락으로 해서 많은 또 손해를 본 이런 청년들의 그 청년 투자자들의 분노 이런 지점도 있지만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사익을 앞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행동은 사실 이것은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국민의힘에서 또 김남국 의원을 국회에 좀 징계해달라. 이렇게 지금 징계안을 제출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사익 추구를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고 이해충돌도 물론 이해충돌 방지도 위반했지만 사실 이런 사익 추구를 하면 안 된다는 입법권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본인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사익 추구를 하면 안 된다. 사실 이러한 위반의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민주당이 아까 나온 것처럼 이거 현재 가지고 있는 걸 팔라고 하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위믹스 코인을 어떤 돈으로 샀고 어떻게 이것을 보유를 하고 언제 팔고 이런 것을 소상히 밝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충돌이나 아니면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아니면 정말 그 어떤 그 불법적인 게 있었는지 사실 이런 것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체로부터의 로비 가능성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물론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 출연한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대선 당시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표현하며 로비 의혹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그 입장도 다시 전해드립니다.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셔요? 예를 들면요. 우리 의원들이 저 같은 경우가 정무위원회인데요.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세를 좀 낮추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도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재산 공개하는 걸 보면 대단하신 분들도 많던데 그분들이 그러면
그런 논의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사익 추구냐?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하는 1,000만 명 넘는 우리 국민들이 있고 이 국민들에게 거래세를 낮추는 게 오히려 낫다. 보유세를 오히려 높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익 추구냐? 다들 자가주택 보유자들 아니세요? 주택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택의 보유세를 낮추거나 거래세를 낮추자고 그러면 저거 국회의원들 지들 집 있으니까 저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국민들은 별로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봐야 될 문제라고 일반론적인 사안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딱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보거나 규제를 당하는 사안이라고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서 사익 추구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해 충돌과 관련된 부분은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국회가 기본적으로 이해 충돌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가지 못하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심히 좀 국민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국회의원들이 좀 바보 같잖아요. 그리고 좀 국민들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제도들로 그런 안전장치들을 좀 만들어 놓고 예. 이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항들도 있고요.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신들의 발목을 묶는 그런 견제장치를 다 제도화 시켜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국민의힘이 쭉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좀 않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좀 뜻밖의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삼성생명법. 그래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너무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이제 법 위반 사항을 지적을 했는데 그럼 삼성전자 주주들은 저한테 박용진 때문에 뭐 주식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뜻밖으로 삼성생명 주주들은 야 덕분에 주식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사익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거나 하기는 예. 절대 안 되지만 윤석열 말씀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아마 이 코로나 종식 엔데믹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도 감사합니다. 되는데요. 잠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어떤 바랍니다. 발언이 나올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모든 말씀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저도 몇 차례 코로나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을 다녀봤는데 정말 그 의료진들 고생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단 그 입고 있는 그 옷부터가 너무 덥고 활동하기 너무 힘들고 하여튼 그건 뭐 실제로 가서 보지 않고는 영상만 봐서는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했는지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그 협업 덕분에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을 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또 정부의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도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했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또 입국 후 PCR 검사 권고를 해제합니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합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 조치로서 당분간은 유지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 일상으로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최전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 또 백신 치료제의 연구개발 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 종사자분들과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보건당국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 과학 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 수준의 증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여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회의는 팬데믹 종식 선언, 사실상의 엔데믹 선언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이 코로나 국면에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갑갑하고 힘드셨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도 똘똘 뭉쳐서 이 팬데믹이라는 질병의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많은 국민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NFT 이재명 펀드랄지 아니면 P2E 관련된 규제 완화는 일반론적인 언급이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여당의 전재 의원 반론 있으십니까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박용진 의원님 말씀 중에서 좀 본질적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자세 이제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의 지금 행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게 2021년 그 재산인데요. 2021년 재산에 따르면 분명히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처분한 돈으로 지금 코인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증권이 0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 팔았으니까 증권 0이에요. 그런데 예금이 지금 1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늘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돈은 뭐냐? 지금 국민들이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물 8억, 이게 이제 전세 보증금이에요. 건물의 전세 보증금 작년.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뭐라 그러냐? 내가 가상화폐를 처분한 돈으로 이것을 마련한 것이라 얘기하는데 이 예금이 지금 7억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7억 원이 줄어든 것은 바로 이 전세 보증금을 지금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 전세 보증금 7억은 도대체 8억은 도대체 코인을 처분한 돈으로 산 건지 아니면 예금으로 산 건지 지금 국민들이 이걸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대답을 안 내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그 거래소에 있는 전자직업의 거래내역을 모두 밝혀라.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 그 위믹스 주식을 코인을 산 그 시점이 대선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의심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좀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금이 늘어난 10억은 어떻게 늘어난 것이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 줄었다는 예금은 또 어디다 쓴 것이고, 그리고 또 위믹스 코인을 그러면 언제 샀는지, 그리고 어떤 돈으로 샀는지 이걸 지금 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다, 아니면 사익추구가 아니다, 이것은 저는 본질적인 부분을 넘어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이것이 민주당의 도리이고, 이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팔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꼬리 자르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작년에 대선으로 패배를 해서 정말 지지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을 때 방산 주식을 본인이 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비판한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호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아니 본인도 그랬는데 지금 누구 탓하겠습니까? 사법 리스크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일 때 그렇게 빨리 그렇게 초기
초기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당대표의 또 주식 투자, 사실 이러한 것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돈봉투 사건이랄지 아니면 이 김남국 의원의 뭐 이런 행태에 대해서 당대표가 초기 대응이 부실하다. 사실 이런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박용진 의원. 때는 이때다 싶은 국민의힘의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하던 얘기가 뭐냐면 국회의원의 이익 충돌 문제와 사익 추구 문제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일반적인 그 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아무리 바보 같아 보이고 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서 제도적으로 다 막아놓을 건 막아놓고 견제할 건 견제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하신 김남국 의원의 여러 문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수사 단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지켜보고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민주당이 해야 할 일대로 선제적으로 과잉되게 우리가 해야 될 거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NFT 관련 제도적인 설계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또 그 게임과 관련된 가상화폐와 연결되는 그런 제도적인 P2E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또 그것을 지나치게 이거 이해 충돌이고 사익 추구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거를 그렇게까지 가시는 건 좀 오바다, 이 말씀을 저는 이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섞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무슨 법을 내면 저 인간은 또 무슨 사익을 추구하나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보시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어쨌든 같은 사안에 대해서 2번이나 영장을 기각당했단 말이에요. 그 영장은 뭐 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계좌와 관련된 그 금융 추적 계좌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검찰이 좀 그러니까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좀 제시를 했었더라면 2번이나 같은 영장이 기각당하는 그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3차 영장을 또 신청하게 된다고 그런다면 의혹을 단순히 그냥 언론 수준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이게 왜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그 검찰의 그런 예리함을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여야 간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강력계 형사에게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게임학회도 이해충돌을 넘어서 로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금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임 회사가 만든 저 코인을 형편도 좋지 않은 김남국 의원이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투자할 수 있었냐. 이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한 예금보험공사 출신의 법조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이렇게는 투자 못한다라고 비판한 바도 있는 대목이 이 대목인데,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로비가 있었던 건 아니냐, 내부 정보 있었던 건 아니냐, 아니면 자기 돈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 아니냐라는 논란도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다 출발한 건데 이걸 수사로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 사안은 김남국 의원이 나름 열심히 해명하고 있고 그 해명이 일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로 끌고 가서 형사처벌에 이르게 하려면 상당히 집요한 수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자금 출처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어느 정도 규명을 해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현금 재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현금 재산으로 융통했다는 해명을 할 때에는 일정 부분 길이 막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금 출처보다는 내부 정보 이용 문제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가상화폐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검찰 입장에서는 단순히 내부 정보 이용을 넘어서서 관련 업계로부터 로비를 받은 게 아닌가, 그 로비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의혹으로 옮아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을 넘어선 정치자금법 위반,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도 그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 입증을 해내려면 상당히 집요하고 장기간에 걸친 수사, 관련된 정보, 관련된 진술의 조합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은 수사의 그야말로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그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서 집요한 수사를 이어나가야 충분히 그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는 손쉽게 밝힐 수 있는 이 부분을 안 밝히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검찰 수사의 어떤 집요성이 요구되는 대목이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피의자를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피의자로 전환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불분명한 상황인데 그렇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먼저 나서서 해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죠. 그 부분이군요. 네, 수사기관이 알아서 먼저 풀어나가야 할 대목이 있는데 먼저 나서서 그 매듭을 풀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떤 의도에서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모든 해명을 하지 않는지는 당사자만 알 수 있겠죠. 당사자만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앵커로서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제 공개하죠. 국회로 가서 양당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윤리위 결과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는 공천 룰 변경과 관련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 안팎에서. 양쪽 이야기 전해드리죠. 태영호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당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최영호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내년 총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악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유명한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김재원 최고와 태영호 최고의 이딴 발언들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이런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사유도 굉장히 판사 스타일로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먼저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문제, 황정근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당원 김재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표를 얻으려면 조상묘를 판다는 게 정치인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정당 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폄훼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하였습니다. 당원 태영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내용의 방향까지 지시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러한 발언이 녹음되어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 등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뼈를 때리는 판결문을 낭독하는 듯한 스타일의 해석이었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사유를 황정근 위원장이 됐습니다. 당의 품격을 저해했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다 할지라도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이 결국 태 의원 본인에게 있다. 사실은 굉장히 뼈를 때리는 주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의 윤리위라는 건 어쨌든 법정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법정에 갔을 때 문제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 윤리위가 왜 존재하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의 질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에요. 당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하기로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사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장 사퇴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높게 평가합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건 스스로 이렇게 사퇴를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푸는 게 더 올바르지. 결국은 이게 윤리위에서 징계를 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법정 공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당이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아마도 태영호 의원도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당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선택으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어쨌든 정치적인 고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수위가 낮은 3개월 정지가 나왔고 그렇다면 어쨌든 공천을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김재원 최고에 비해서는 좀 덜한 그 징계가 나왔는데 저는 이번 징계 결과가 그럭저럭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윤리위원장 황정근 위원장의 압박으로 태영호 최고위원직이 박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징계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저 윤리위의 윤리위원이 바로 전주혜 의원인데요.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잖아요. 근데 많은 언론에서 이번 자격정지 1년과 최고위원 사퇴 플러스 3개월이 중징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준석 전 대표 비교해 봤을 때 대선 기간에 2번이나 당 대표의 업무를 보이콧했고 대통령과 당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한 그 비난의 언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당직 정지가 1년이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1년이 나왔어요. 더 세게. 윤리위에서 의논할 때 어떤 것들이 좀 주로 논의된 겁니까? 물론 유사 사례와의 비교도 있습니다만 또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죠.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을 좀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고위원으로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잇따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친 설화로 인해서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내려갔고 당의 또 리더십이 지도부 리더십이 굉장히 또 저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뭐 일반적인 사례도 참작을 했지만 지금 이 설화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는 당의 위기 상황을 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제 여러 논의 끝에 이제 이런 결론을 좀 내린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때보다 더 강한 징계가 내려진 배경은 그것이다. 다른 윤리위원들도 이번 징계 판단에 이견은 없었습니까? 자연스럽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1년과 3개월로? 네네.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그렇게 뭐 다른 의견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당원권 정지 1년이면 사실상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중징계인데. 네. 그 정도의 징계를 해야 된다고 다들 징계위원, 그 윤리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1년이라는 것보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제 기억에는 2개의 징계를 받았는데 처음이 3개월이고 그 다음이 1년. 그런데 이제 그게 작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내년 총선 공천에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지금 되거든요. 3년과 1년이군요. 예. 3개월과 1년. 그런데 이제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으로 1년이면은 내년 총선에 공천을 신청할 수가 없게 되죠. 자격 박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제 무게감을 둘 정도로 이 김재원 최고의 발언이 굉장히 당의 또 권위와 그 위신에 또 굉장히 저해되는 행위를 했다고 좀 그렇게 윤리위원들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언론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가 뭐 적절한 그런 수위였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또 윤리위에 참석했던 일원으로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진 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애초에 자진 사퇴할 생각은 없다라는 기류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 황정근 위원장이 강한 중징계를 예고하면서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태영호 최고위원이 스스로 물러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요. 그 대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퇴 표명은 징계를 수준을 정하는데 당연히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 가운데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태영호 의원이 자진 최고위원 자진 사퇴로는 불충분하다. 국회의원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자, 국회의원은 사퇴하라. 국민께 죄송하단 말이 한마디 없을 수 있느냐라는 SNS 많이 기사화되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님, 네. 지금 자진 사퇴로만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게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냥 진심을 담지 않더라도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국민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 태영호 의원의 이른바 사퇴 기자회견문에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하지 않고요. 대통령실에 누를 진짜 죄송하답니다. 이런 경우는 전 이제 처음 봤습니다. 태영호 의원과 관련해서요. 태영호 의원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신 거냐면 단순히 설화 이렇게 해서 끝났던데 그게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의 말을 하신 거 아니에요. 4.3 사태가 북기밀성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반박 성명을 냈겠습니까?
근데 제주도민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하잖아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독립운동가였던 김구 선생님 역시 그 김일성에게 노란한 사람으로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북에서는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진실, 국민들의 상식을 이렇게 상처내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천받아서 또 나오시게요. 저는 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찌감치 제가 이걸 알아보고 최고위원 선거 나오셨을 때부터 최고위원 사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못하실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은 최고위원 사퇴도 국회의원직을 보존하고 다음 공천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남아있는 건 범죄와 관련된 행위입니다.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2년의 실형을 받은 사안이 그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것을 확인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 다시 말해서 지금 대통령실과 공천과 관련된 그 개입 의혹, 이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수사 대상입니다. 범죄 의혹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는 아까 우리 국민의힘의 전재 의원님이 민주당은 자체 이걸로 꼬리 자르기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하고 오히려 그걸 요청하라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이런 잘못된 권력 남용 행위와 관련해서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인지를 검찰이 수사 의뢰하시는 것도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하실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관련된 논란입니다. 민주당이 공천 룰을 소위 변경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장관 등에게 유리한 룰 변경이다라는 논란이 당 안팎에서 일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공천 룰 관련 형사범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라는 조항이 내년 총선 공천 룰에서 삭제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심 유죄 판결 받아도 공천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 등도 이 공천 룰 변경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길닦기 논란.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규정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유죄, 징계받은 자도 모두 심사 대상이다. 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되기 때문에 강력한 분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논란이 유사한 논란이 당원 60조 논란이에요. 80조 논란이에요. 당원 80조. 민주당의 훌륭한 당원 80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 놓은 훌륭한 당원 80조를 사실 바꿨죠. 그래서 훌륭성이 떨어졌다라는 게 당 내에서도 강한 비판이잖아요. 그 당원 80조를 바꾼 이유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관련해서 부정부패 의혹인데도 불구하고 당직 정지를 안 하기 위한 것 아니었냐라는 논란이잖아요. 이번 공천 룰 변경과 관련된 본질적인 논란도 명목적으로는 민주당 지도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라고도 해석이 물론 가능합니다만 누군가 악용한다면 기존에 있었던 룰처럼 1심에서 유죄 나온 사람들을 기계적으로 배제한다는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얼마든지 공천할 수 있는 것처럼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 당규 부분은 저 같은 법조인 보다는 여기 나와 계신 박용진 의원이 더 잘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는 다소 구체적인 규정이죠. 이 규정이 빠지고 포괄적인 일반 조항이 존재하니 포괄적인 일반 조항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한 넓은 범위에서 비위 사실이 있는 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룰을 더 강화하였다는 취지의 해명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룰을 어떻게 개정하는가 문제보다도 현재 규정되어 있는 룰을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고 그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뼈 때리는 발언인데요. 어떤 형태로 규정을 하더라도 모두 비위 행위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는 동일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규정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까, 그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본질적인 문제이고 그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당내 권력 투쟁이 있을 수 있고 결국 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룰을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당이 움직여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움직여 나가는 당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결국 표로 심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법이나 규칙은 디테일에 있는데 그 디테일이 포괄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대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언론인 출신은 어떻게 봅니까? 김수영 교수님. 사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바꾼 게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비리와 비위를 심사할 수 있는 거라서 더 강화된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민주당 내에 어떤 논리 개발 팀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기발한 해석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정황을 보더라도 이렇게 적시에서 1심 하급심에서 어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는 룰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그 조항을 완전히 딱 삭제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뭐 이재명 대표, 뭐 조국 전 장관 다 지금 1심 판결만 받았거나 1심이 진행 중이거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가능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뭐 유시민 작가가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이다 이런 식의 정말 희대의 논리를 만들었었잖아요. 전 그거에 유사한 논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이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 공직선거법에서 행위에 대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게 하자. 그 행위라는 게 너무 넓게 지정되어 있어서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런 거는 없애자고 해놓고 이건 또 왜 이렇게 넓게 다 같이 보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지 앞뒤가 안 맞고 일단 그리고 공천을 그래서 누굴 주느냐를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서 정말로 1심 하급심에서 유죄 받았는데도 막 공천 주고 한다면 민주당은 진짜 어떤 공정을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것 같고 아까 좀 그 국민의힘 상황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뭐 이게 1년씩이나 당원권 정지를 줄 일이냐 3개월 줄 일이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 비판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누가 그래도 그나마 더 도덕적이고 좀 더 깨끗하게 하고 더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쳐내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이걸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1심 하급심은 그냥 제외하고 우리가 더 넓게 보려고 그런 거예요 라고 지금 국민들한테 설득이 되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논란들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인데요. 뜨거운 소식 2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의 핫2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돈봉투 의혹인데요.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돈봉투 의혹 수사 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씨가 전당대회 앞두고 송 전 대표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지면서 이 진술 확보 여부에 따라서 송영길 전 대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강래구, 이정근 등 당사자들의 통화 녹취록에도 등장했죠? 들어보시죠.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니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그냥 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이 사업가 김 씨는 저희 채널A와의 통화에서 앞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돈을 줬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들어보시죠. 애들 밥 좀 사줘라. 밥 좀 지원해줘라. 제가 거절을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지원을 하냐. 내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송영길한테 직접 지원을 하지. 내가 송영길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친분은 없고 압니다. 걔가 누군지 알고 저도 걔가 누군지 알고. 내가 돈을 준다면 송영길 쪽에게 직접 주지 뭐하러 강래구 이정근에게 주겠냐. 라는 사업가 김 씨의 저때 당시 통화 취지는 나는 돈을 주지 않았다라는 취지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 말 그대로
검찰에 가서는 송영길 쪽에게 직접 돈을 줬다라고 시인을 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 준 사람이 돈 줬다라고 실토를 했기 때문에 박성배 변호사님, 검찰 입장에서는 뭐 수사의 속도를 내야겠네요. 검찰이 김 씨로부터 확보한 진술은 사실 수사 전체 상황으로 보면 새롭지는 않습니다. 네. 이미 강래구 전 위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에 나오는 내용이라 그렇지만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만으로 진행하지 못합니다. 각 등장 인물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고 사건의 실체관계를 규명해낼 수 있는데 특히나 강래구 전 위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김 씨 관련된 진술은 돈을 주고받는 현장의 현장 녹음이라기보다 전문 진술, 즉 진술 녹음에 해당해서 그 진술의 증거 능력이나 신빙성을 두고 다툼의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김 씨로부터 진술을 확보한 이상 그 논란도 사라지게 됐고 녹취록 전반의 신빙성도 상당히 올라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자금 마련 방법 또는 자금의 초기 흐름을 규명한 이상 이후에 구체적인 자금의 전달 경로, 어떤 인물들이 최종적으로 자금을 취득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검찰 수사가 박차를 가할 것 같고 나아가서 검찰 수사는 돈 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을 넘어서서 송영길 전 대표가 외곽 조직인 먹사연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아 돈을 뿌렸다는 의혹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경로에 있습니다. 지금 김 씨가 강래구 전 위원의 요구에 따라서 송 전 대표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만큼 돈 봉투 의혹 전반을 둘러싸서 송 전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마당인데다 그와 별개로 검찰 수사가 송 전 대표가 자체적으로 조달한 자금을 뿌렸다는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속도를 붙여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지난 전당대회 말고 그 지난 전당대회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혹시 뭐 봉투 같은 거 못 보셨죠, 박용진 의원님은? 아마 지금 뭐 녹취록에도 나오는 상황은 그 캠프 안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고 이 부적 의원회관을 돌았다고도 그런 녹취가 나와서. 그러니까 그날 캠프에 모이기로 했었던 네. 사람 중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뭐 여나 야나 우리 선수끼리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 국민의힘 초청 강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 부적절한 일들이 각 정당 안에서 이제 있어 왔었던 일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상당히 하실 것 같고 저는 민주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내 안에서의 그 정치자금 규정과 관련해서 그 정치자금법에도 있고요. 또 우리 뭐 정당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안에서 이와 관련된 좀 엄격한 기준과 선제적이고 엄격한 대응, 즉각적인 대응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늘 있어 왔었지라고 하는 말로 미래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털어내야 될 일은 빠른 속도로 털어내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도 그야말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과거를 좀 끊어내고 정리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우리 정치 전체 그리고 민주당이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인공은 누굴까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실장입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김관진 전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귀환합니다. 어느 자리, 어떤 역할로 귀환하게 될까요? 함께 보시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기 때문에 사실상 저 국방혁신위원회를 김관진 전 장관이 이끌게 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경력, 연륜, 좌장 역할 하지 않을까라며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화려한 귀환을 알렸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일 때 제가 국방부를 출입하던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북한이 역대 국방부 장관 중에서 김관진 전 장관을 가장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쏠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움직인다. 언제까지? 적이 궁금합니다.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해 올 경우 평소 훈련한 대로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할 것입니다. 북한과 1대1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집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북한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김관진과 같은 괴뢰 군부 깡패들은 우리 혁명 무력의 관역으로 세울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인간 오작품들이다. 미국 놈의 툭둥절개 민족 반역자인 김관진 놈을 향하여 싹! 전주현 의원님,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6년 만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국방부, 안보에서 해야 할 것은 심플합니다. 하나입니다. 적이 우리를 두려워할 정도로 튼튼하게 우리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일,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인사의 배경이랄까요? 이제 튼튼한 안보를 좀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특히 확실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데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 부위원장 자리에 지금 내정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군혁신위원회라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새로 만든 그런 기구인데요. 뭐 이런 인공지능 등의 이제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그런 국방혁신의 좀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관진 장관이 그동안에 국방장관이랄지 아니면 안보실장으로 했던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런 국방혁신, 과학기술을 이용한 국방혁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적임자로 지금 평가가 돼서 내정이 됐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사실 대북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지난 5년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는 사실 약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군의 기강도 바로 세우고, 또한 그 대북 관계에서도 또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네. 민감한 질문, 불편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민감한 질문인데, 김관진 전 장관이 사실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고 기소가 됐습니다. 일부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일부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수사를 총괄했던 분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일 때 문제가 있다고 수사를 지휘했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김관진 전 장관을 인사를 단행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제가 없다, 제기된 혐의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명예회복으로 봐야 됩니까? 파기환송돼서 지금 이제 다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데 그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구속도 되시고 굉장히 고초를 치르셨죠. 그렇지만 또 김관진 장관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의 또 능력이랄지 뭐 이러한 것을 또 높이 평가해서 좀 이 재판과 이 지금 현재의 국방 장관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좀 별개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위원장이 대통령이시거든요. 그 자리에 좀 부위원장으로 김관진 장관을 지금 그러니까 임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사건은 사건이고 또 김관진 장관에 대한 신뢰는 신뢰고 좀 신뢰에 저는 측면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은 더 이상 검사는 아니니까요.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죠. 내각의 군기 잡기에 들어갔고 느린 배를 언급했습니다. 속도전을 강조한 건데 이례적으로 산업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탈원전 등 전임 정부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방해된다면 속아내야 한다. 어제 산업통상부 2차관에 강경성 산업비서관을 임명했어요. 교체를 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좀 과감한 인사를 해라. 특히 탈원전 등 정책 기조, 전임 정부와의 파격적인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좀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도훈 대변인은 배 속도를 언급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건지 가는 건지 모른다고 비유하면서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우리 앞으로 1년간 더 힘차게 협력해서 뛰어보자고. 언론인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산업부 장관, 환경부 장관이 소위 경고받은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관련 정책이라든가 환경 정책의 경우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기조가 좀 바뀌었죠. 정부가 당연히 바뀌면은 기조가 바뀌면서 그 부처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산자부와 환경부 같은 경우에 좀 진전이 더디다, 좀 더 속도를 내라. 그러니까 이전 정부의 정책에서 우리는 완전히 이제 변화되었으니까 그 변화된 쪽에서의 어떤 성과를 내라는 식의 이제 그런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부처마다 그 정부의 기조에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 부처가 있고 좀 덜 예민한 부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부와 산자부가 좀 그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난 정부에서 그 원전 없애는 정책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바꿨고 환경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지난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폈고 뭐 이번 정부는 반환경 정책을 피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기조는 그대로지만 그 방식 같은 것들을 좀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협조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사실 정무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바뀌면 정부의 기조에 맞추게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절대 안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이전 정부의 그러한 정책적 기조를 우리가 사수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나가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분들도 저는 한간에 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아마 대통령이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1주년을 맞아서 현충원 참배하고 기자실도 방문했습니다. 그 장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난 1년 일을 나름대로 잘 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이 맞이하는 또 이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좀 짚어주시고 저희들이 방향이 좀 잘못되거나 이를테면 속도가 좀 빠르거나 너무 늦다 싶을 때 여러분들께서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서 정부를 좀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지난 한 해 감사했고 취임 1주년 여론조사 결과도 한 판에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42.1%, 38.5%, 34.7%의 지지율을 대체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속도감 있게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